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프리카 분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서영상 개론 507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이집트를 포함한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일찍이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일부를 형성하였고 8세기 때는 이슬람 세력에 흡수되었다. 자, 뜻밖의 신항로를 발견해 전후하여 동서해안지대에 약간의 식민지와 무역 거점을 건설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아프리카가 모든 지역이 이제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대충 아프리카 있으면 이쪽 북쪽은 사하라 이남 이북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 고대 유럽부터 고대 유럽 문화부터 이제 계속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개척 이후에도 드문드문 해안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죠. 그 무역 거점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요 내륙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 같은 음, 것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인데,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 내륙까지 알려진 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19세기 후반에 그 당시 영국의 선교사 리비스턴과 미국의 스탈린의 내륙 지방 사정이 알려지게 된 거야.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에서 유럽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이 아프리카 진출해서 1914년까지 거의 완전하게 이들 분할전을 정복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지도가 뒤에 있어요. 예, 요 관련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국령, 프랑스령, 그래서 등등등 몇 개 이제 나라가 있는데, 독립된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독립된 지역은 라이베리아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비시냐, 그러니까 이제 에르트리아, 그 당시 이제 아비시나는 이제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죠. 그 지역 외에는 거의 이게 땅 따먹게 해갖고 나눠 가졌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미 이제 강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이 아프리카의 큰 목을 차지하게 되었다. 1815년 빈의 결과 영국이 네덜란드부터 케이프 식민지를 획득하자 이 네덜란드 후손인들 보호인들이 북쪽 이동해가지고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그 보호인들 나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예. 얘네들이 이제 간 게 뭐냐면 이제 영국이 노예제를 이제 뭐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 개 국가를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트랜스바가 오렌지 공화국에 뭐가 발견된 거예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이제 사정이 달라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의 어떤 침투가 계속 됐고, 그 가운데 영국은 이제 보호 전쟁을 통해서 이를 합병했고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과 더불어 남아공 공화국을 조직했다.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 보호전쟁이에요. 이 보호전쟁.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보호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호전쟁을 좀 보면요. 자, 보호전쟁은 누가 싸움이죠? 예, 영국하고 그 당시 네덜란드 우선이었던 보인 간의 싸움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한 그 땅,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바 공화국하고 오렌지 자유국은 그렇게 뭐냐면 영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관심을 하게 된 것이 다이아몬드와 금강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영국령 케이프 식민지에서 식민지와 보호인들이 오렌지 공화국 사이에 우연히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영국인과 그 보호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자, 결정적으로 두 민족들이 거늘 수 없는 갈등에 불이 붙인 것이 트랜스바르 지역에 발견된 금강이었고, 자, 그렇지 않아도 금에 의존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던 영국으로서는, 그래서 원래 영국은 처음에는 은본위 국가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근본이 태양 국가로 바뀌어요. 자, 이 금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위협이었다. 자, 물론 영국의 도발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이 비난하고 나섰지만 영국 처치에는 앞뒤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자, 1899년 10월에 10월 11일 영국은 트랜스발과 오렌지 자유국 두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 전쟁의 나폴레옹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그 규모와 정규면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으며, 군사적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보인들이 상상 외에 선전을 펼쳤던 걸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보인드 전술이 게릴라전이에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그래서 여기 뒤에 있네요. 네, 게릴라전. 그래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영국군이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게릴라전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요? 초토화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농장을 초토화시키고 보인들하고 이제 그 서로 소통을 금지시킨 거야. 예. 그 보인들 강제 수용소 격리하고. 근데 이 강제 수용소의 처지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국제연합이 별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호인들이 뭐냐면 그 어떤 걸 이제 군복을 만들었냐면 영구 그 흙이나 나무색을 혼돈하는 그러니까 흙이나 나무색과 혼돈하는 카키색 군복을 착용했어요. 보호인들이. 예.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현대적 군복의 원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보온이 창업한 게 아니라 영국인들이야. 보온 계열 가지고 보존했던 영국이 흙이나 나무색과 그 혼돈을 일으키는 위장색이죠. 카키색 공부를 착용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인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의 공략으로 전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부 2년 5월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보인의 국가는 독립을 상실했고요. 남아프리카 전역이 영국 식민지가 됐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오렌지 자유국가고 트랜스바르 공화국이 이쪽 이제 연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으로 소속됐고요. 여기 나탈주가 있는데 나탈주는 이제 그 오렌지 자유국하고 트랜스바르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케이프 식민지에서 원래 케이프 식민지에서 이런 영연방 국가 남아프리카 연방 국가가 형성됐다. 연방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강독을 해보죠. 자, 한편 1869년에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수에즈 운河가 개통되자 그 당시 이제 이집트는 그 유럽과 아시아 연결 요지도 부각되었고 특히 인도를 보면 영국의 관심이 끌게 됐다. 그거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 수에즈 운河로 가는 게 그 아프리카 남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은 이집트를 일종의 이제 보호국가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1875년 이집트의 재정난을 이용해서 영국은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 17만 6천 주를 매입해서 일약 최대 주주가 되어 수에즈 운하의 근육을 좌우하게 됐다. 자, 그, 이제 그 이집트의 최대 채권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 반항하는 아라비 파샤의 민족주의 반란이 일어났다. 자, 아라비 파샤 반란 같은 거 좀 살펴보면요. 음, 여기는 아닌데. 예, 잠깐만요. 음. 원래 이제 아라비 파샤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우라비 파샤예요. 우라비 파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집트
이집트의 이제 군장교고요. 예. 그 당시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의 명무 이집트를 장악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는 그냥 그 명목상 국가고 그 상위 국가고 실제로 자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반독립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지배가 강화되니까 그 양대국의 세월 몰아내기위해서 비밀 결사를 조직을 했어. 이 국민당에.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예. 그래갖고 일단 이집트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육군 장관직에 이제 오르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이 우라이 파샤의 행보에 정치적 위협을 느꼈던 그 당시 이제 또 그 이집트의 정치가였던 그 카티프 타우피크가 그 당시 이제 형식사 아니었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그 당시 이집트의 상국이었다고 했죠. 보골 오스만 투르크에서 보골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술탄은 그 이집트의 그 우라이 파샤를 이제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계획을 묵인을 하게 되고요. 영국은 그 우라이 파샤가 이집트의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제권을 장악할 것을 예상하고 뒤에 이제 나세르처럼 행동할 걸 이제 어,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들 저지하고 적극 개입했다. 그래서 우라이 파샤가 이끌었던 그 반유럽 반란군은 알렉산드에 분기했으며 이에 대응해서 영국은 알렉산드만의 해군을 배치시켰다. 결국 영국 9월 영국군이 알렉산드에 상륙했으면서 교전 끝에 우라이 파샤군을 테알 케비르에서 패배 그 반란군은 테알 케비르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집트가 보호국이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닌데 거의 이제 외교권이나 군사권을 뺏기는 보호국이 되죠.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재판이 출병하여 관련을 진압하고 이집트는 실제 보호령을 만들었다. 자, 이와 같이 남북이 확보한 거점을 확보한 그 영국은 남북은 뭐야? 이집트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케이프타운 식민지죠. 그래갖고 이제 요걸 사진을 좀 풍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영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한 거야. 이걸 여기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다 연결시켰죠. 이걸 일명의 종당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세실 유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KF의 식민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게 풍자인데 여기 반을 딛고 있는 게 뭐야?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에 딛고 있는 케이프타운이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하죠. 카이로하고 케이프타운. 그래서 나중에 여기 두 개선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캘커타가 있죠. 캘커타. 요걸 새로 연결했기 때문에 삼시 정책이다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프랑스도 횡단 정책을 추구했는데 횡단 정책은 이제 그 모로코에서 여기 마다카스카르 있는 선이죠. 근데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요. 파슈다에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이 파슈 사건이 나타나죠. 기출에도 한번 예문에 언급됐던 건데, 자, 이 정책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계획과 충돌하여 파슈사 사건을 일으켰다. 자, 이 사건은 양국의 파견대가 수단의 파슈다에서 만나 서로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의 전쟁 위기가 조성된 사건으로 결국 프랑스가 한 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영국군의 어떤 그 파슈다 지역의 장악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 왜 프랑스가 이제 양보했냐? 그 당시 이제 뒤에 얘기했던 독일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진출하게 돼요. 프랑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독일 진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양보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양국 간의 어떤 친선 계기가 됐고요. 이제 아니라 그 영국, 프랑스는 예전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그 제2차 백년 전쟁도 일으키고 식민지 쟁탈 조정도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됐는데 이때 공동의 적이 등장하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그 뭐냐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모로코 사건 때 그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충돌하니까 영국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네, 프랑스 편을 들었죠. 네, 그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를 볼게요. 자,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파슈다에서 영국에 밀려났으나 그 아프리카에서 그가 얻는 건 적지 않았다. 1830년에 투르크부터 획득한 알제리를 거점으로 해서 동진하여 티니지를 얻고 나머지는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여기 그 불령 서아프리카와 적도 아프리카를 획득하였으며 그 홍해의 약간의 땅과 동쪽의 마다가스섬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지도가 좀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강대한 땅을 얻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거의 대부분 이쪽 지역 사라 그 이북과 이남쪽 서북 지역은 거의 프랑스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다카스카 섬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 아프리카에 가 보시면 프랑스어를 되게 공용어로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는 그 식민지의 자국의 이제 문화를 이제 이식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이 문화적 제국주의. 자, 그래서 이런 그 영국 되게 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자, 그리하여 프랑스는 아프리카 횡단 계획을 세웠으나 파쇼다의 후퇴에서 영국의 이집트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모로코를 대한 지출을 인정받아 이를 보호용으로 삼았다. 자,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이제 독일이에요. 자, 비스마르크는 좀 눈치를 봤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스마르크의 주요 국정 과제는 통일 이후의 국정 과제는 식민지 획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국내의 어떤 그 통일을 좀 더 이제 완비하고 그 산업을 이제 육성시키는 데 주요 목적이거든요. 전후 부흥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식민지보다는 국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도 이 다른 유독 국가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 좀 약간 그 얘네들이 차지하지 않은 그 땅들만 그냥 뭐냐면 야금야금 먹고 좀 지원도 해주고 그 정도야. 예. 자, 근데 이제 나중에는 비해름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졌죠. 자,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유럽에서 독일의 지휘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 제국주의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인들 진출 후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진출 토대로 독일은 토고랜드, 카메룬을 얻었고 다시 그 동영 서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보용을 삼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식민지를 얻었다는 거. 예. 특히 이제 예전에 한번 것처럼 나미비아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리고 탄자니아죠. 다 대표적인 이제 독일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독일인들이 많은 사람을 이제 죽였다고 했죠. 학살도 하고. 자, 뒤늦게 이제 통일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국내 문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으나 강대국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제국주의 진출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가 장악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에요. 소말리아 지역이죠. 소말리아 지역. 그리고 엘리트리아 지역이죠. 엘리트리아 지역. 그래갖고 이제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에디표를 장악을 공격을 하려 했죠. 근데 이제 패하게 되죠. 이거 좀 일단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홍해 연안의 엘루트리아와 이탈리아 인도양의 어,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를 획득한 후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티니지에 눈독을 들였으나 프랑스에 선취되면서 크게 실망을 하였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삼국동맹에 어떤 이탈리아 가입을 하게 되죠. 프랑스에 대한 반갑 때문에.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를 공격했어.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그 당시 어 그 이탈리아군이 깨지게 되죠. 아두아 전투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도 몇 번 나오는 유명한 전투야. 이 에디오피아는 그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 있는 국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에디오피아 영국이 오늘 지부티 지역까지 에디오피아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해안가 지역은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하고 여기 프랑스가 장악을 했어요. 이 지역은. 그래서 하여튼 내륙 국가까지만 에디오피아하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은 뭘 믿고 있냐면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는 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그 동방교회였던 폭등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아프리카 그 이슬람 국가부터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슬람 국가가 둘러싸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이 되게 강한 국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에티오피아를 이제 나중에 원래 5개 정도 6개 부족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해안가 지역은 어차피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제 프랑스가 나눠갖게 되고 요 지역을 이제 나중에 통일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통일하면서 이제 근대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 읽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자, 이에 에디오피아를 침략했으나 오히려 에디오피아군에게 패하였다. 자, 이랬듯이 식민지 획득의 고비를 마신 이탈리아는 1911년 투르크와 싸움에서 이투 전투라고 하죠. 트리포리를 얻어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자, 한편 스틸링의 탐에 후원을 한 벨기에는 중부 아프리카의 강대한 콩고 자유국 앞에 얘기했죠.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앞에 얘기한 베르링 회의죠. 그래서 식민지를 병합하였고 포르투갈은 앙골라와 모자비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냥 1914년 아프리카 독립 유지의 나라는 미국의 해방노예가 건설한 아이베리아 해방노예 출신들이 들어서 했고 미국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더 그 서양사 강좌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왜냐면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56페이지 펴보세요. 네, 서양사 강좌. 자, 456페이지 맞나? 맞네요. 네. 자, 그 당시 이제 서강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 내지까지 못 들어간 게 크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그래서 그 곤충 중에 이제 그 곤충의 짐승 중에 제일 인간을 많이 죽이는 게 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리아를 통해서 얻은 그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 병균을 막 옮겨 다니잖아요. 바이러스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조금씩 이제 퇴치되기 시작해.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약품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프리카 내륙으로 유럽인이 진출하게 된 것은 말라리아 예방 약의 개발 덕분이다. 일찍이 17세기 때 안데스 지역 주민들은 기나스 나뭇가지에서 이제 추출한 키닉을 말라리아 열병에 치료하는 지식을 에스파냐에게 전해줬고 그러한 정보는 오랫동안 에스파냐에 한정돼 있다가 19세기 때 그 조금씩 아프리카에 탐험을 전해졌다.
그래서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상용화되면서 비로소 유럽인의 아프리카 내륙 진출 터졌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리아 이제 치료약인 키니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많이 생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연 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그 문화 대혁명 때 모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당시 중국도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품 하나 개발했대요. 지금 사용하는 그 약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아닌데, 1860년대 유럽에서는 프랑스 파스텔을 시작해서 미생물과 병원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박테리아든지 세균성 질병 있죠? 뭐 바이러스 시장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들이 개발되었고 1894년에 수인성 그 질병 콜레라가 있어. 이 콜레라가 이제 그 나쁜 물 때문에 많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예. 그 수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백신을 사용하게 돼요. 이에 발전에 힘써 식민지의 유럽인들은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면 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 무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가 아프리카인들보다 월등하게 좋았어. 그 대표적인 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관총 있어. 기관총. 그래서 스웨덴의 그 무기 제작자였던 노벨은 1876년 다이너마이트 특허를 받았다. 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포 과정에 생기는 연기를 줄이는 화학 기술도 개발했고 시형 무기를 그 산업혁명을 거치고 근대적 공정을 갖춘 유럽과 미국이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하성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요. 19세기 중엽에 들어가면 유럽인들이 뭘 만드냐? 자격탄을 만들어요. 자격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거기 이제 총알이 있잖아요. 총알이 있고 탄피가 있죠. 뒤에. 그래서 싸면 이게 이제 폭발되면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화약을 쟁겨놓고 하나하나 구슬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싸우진 않아. 예. 그리고 이제 폭탄이 이제 맞으면 터지는 그런 것들 자격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총알이고 자격탄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예전에는 이제 대포에다가 그 당시 이제 그 막대기나 그다음 돌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고 이제 이 충격으로 이제 그 타격을 주는 반면에 이 자결탄은 터져버려. 그냥 그 하약 자체가. 예. 그다음에 이제 총알도 아까쯤 얘기했던 탄피에다가 여기 집어넣어 갖고 이제 뭐냐면 총알을 이렇게 발사시키는 방식으로 탄피의 힘에 통해서. 자, 그래서 하루에 특히 이제 발견된 게 기관총이거든요. 기관총. 자, 이 기관총이 그 군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사에서 큰 뭐냐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기관총은 뭐 때 만들었냐면 남북전쟁 때 만들었어요. 겐티라는 사람이 이게 만들었어. 처음에 상당히 인도적 목적에서 만드는 거예요. 남북전쟁 참상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병사들을 이제 좀 적게 죽이기 위해서 왜냐면 한 사람이 뭐냐면 여러 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총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겐트 기관총이야. 겐트 기관총은 종전에 이제 그 소총들 있죠. 소총들을 이제 여러 개 묶어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쏘는 게 이제 겐트인데 요 겐트 기관총이 만들고 나서 기관총이 확산이 돼요. 특히 이제 그 개량한 기관총에 맥신 기관총이 있어요. 요 맥신 기관총이 만들어지면서 그 아프리카 지배를 수월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전쟁사에 한 획을 걷죠. 예전에는 나인배트라고 이제 영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쪽이 이제 쭉 날아간 다음에 총을 쏘면서 진격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툭툭 쏘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승총이나 이런 것들 명중률이 적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사람들 윗집 보는 형태로 갖고 진격하는 형태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라인 배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라인 배틀이 무너지게 돼. 왜냐면 기관총이 딱 있으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진격하면 뭐야? 그냥 기관총 앞에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드러났잖아요.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하여튼 기관총과 대표로 이 무장한 제국 군대는 짧은 시간에 다수를 살상하게 되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1890년에 프랑스는 오늘날 베냉 공화국의 자리 잡은 다오메이 왕국을 상대로 전국전쟁을 벌였고, 이때 수도 아보미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오메이 사상자가 수천 명이 있는데 비해서 프랑스군은 사망자가 77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도 이 기관총에 좀 당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일본 군대 기관총 앞에 그냥 수만 명의 이제 동학부들이 충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와서 죽었잖아. 예. 거의 학살당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에디오피아를 볼게요. 자, 그 서구 세력이 늘 승승장구한 건 아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에디오피아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에디오피아가 상당한 군사를 갖추고 있었던 점도 큰 목을 차지했다. 자, 에디오피아를 둘러싼 유럽 강대국의 경쟁을 통해서 지도자였던 메날리크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에디오피아가 5개에서 8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산탄종, 나이프총, 대포 같은 신식 무기와 탄약을 구비했다. 이탈리아와 러시아와 정치적, 외교적 걸 통해서 무기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개별 상을 통해서 무기를 또 구입을 했고, 그래서 1896년에 이탈리아가 에디오피아를 침공할 때 성공적으로 격퇴를 했고요.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솔리니 공격할 때까지 독립을 유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좀 뒤에 교과서 하고 내용을 좀 더 한 번 할 때 또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냐면 서양사 개론을 좀 볼게요. 다시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 민족운동이 있어요. 아프리카 민족운동. 그래서 09년 개정에서는 좀 많이 설명해놨는데 15년 개정 들어서니 좀 약간 많이 축소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이 많이 또 언급돼 있으니까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한번 보죠. 자, 미래인 교과서 몇 페이지 보시면 163페이지 보세요. 자, 아프리카 민족운동 있어요. 아프리카 민족운동. 잠깐만요. 이거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자, 사회 열강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 분할된 아프리카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에 벗어나 독립을 이뤘지만 식민지 상징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수단을 보죠. 수단은 1920년대 이후 이집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881년 자신의 스스로 마흐디라고 주장한 무하메드 아흐마드를 중축 봉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수단이죠. 마흐디 운동. 근데 이 수단의 위치가 좀 약간 애매한 게 이집트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죠. 수단을 일종의 이집트 이제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집트는 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영국의 보호령이야. 그러니까 이 수단 문제는 이집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수단의 마흐디 붕괴가 일어나니까 영국군하고 이집트인이 같이 뭐냐면 개입을 한 거야. 예. 군대를 같이 파견한 거죠. 합동해서. 근데 그 결과 1885년에 수도 하석투가 이제 점령하고요. 그때 이제 수단의 수도였죠. 그리고 마흐디 국가가 성립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흐메드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집트인과 영국인의 축출을 시도했으며 순수한 이슬람 신앙 회복을 주장했지만 1898년에 영국과 이집트 연합군에서 온두라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단은 이때 영국의 식민지 넘어가게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집트의 보호령이었지만 또 영국의 그 뭐냐면 그 식민지가 된 거야. 좀 예매하죠. 그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보죠. 에티오피아는 아까 지금 언급했는데 한번 더 볼게요. 자, 에티오피아는 군사를 동원해서 유럽의 식민지를 저지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다. 특히 아두아 전투에서 그 애워두세요. 이거 다른 교과서에서 나와. 아두아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군이 이탈리아 군대를 대승을 거두면서 아프리카 식민지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이탈리아 저지하고 통일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두아 전투 이후 아디스 아바바라는 조약을 맺게 되죠. 아디스 아바바. 이 에티오피아 수도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제 또 보상금도 받고 배상금도 받았죠. 자,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은 분열된 에티오피아를 통일하고 철도를 부수할 신식군대를 만든 메넬리크 2세의 계획이야. 메넬리크 2세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에서 다시 점령당했잖아요. 예. 요 관련된 내용에서 예문에서 언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나미비아를 볼게요. 나미비아. 자, 나미비아는 오늘날 그 위치가 여기 정도 되거든요.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오늘날 그 아프리카 서남부였던 나미비 지역에는 헤르노족이 살고 있었는데 19세기 독일이 이 지역을 식민지하면서 원주민들의 가축과 땅을 마음대로 빼앗자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1904년에 무장공에 일으켜 농장을 습격하고 많은 독일이 죽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 진압부대가 무자비에게 학살장에서 약간 조금 죽은 거 가지고 거의 뭐냐 헤르노족 인구의 80%를 사망했다. 그래서 거의 학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학살당했다고. 그런데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총리가 직접 나가서 사과를 하는 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쇼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나미비아는 절대 학살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그리고 사과도 안 하죠. 당연히. 예. 근데 되게 보면 이게 제국주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해양 열강들의. 그래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여건 약간 힘이 강한 세력들에게는 무릎을 꿇지만 이게 나유비처럼 이제 듣보잡 세력들에게는 그냥 침묵하는 거야. 예.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연방을 볼게요. 자, 남아프리카에는 18세기 검은 나폴레옹을 가지고 있는 샤카 주도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샤카 주도의 영달에 주도 왕국을 수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아프리카 연방 안에 이제 통합됐던 건데 여기 부분에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도 얘네들 좀 구슬려 보려고 했어요. 영국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위협이나 등등에서 좀 협박 좀 많이 하고 돈 좀 주면서 구슬리고 하는데 이 주류 왕국은 듣지 않는 거야. 영국의 어떤 그 세력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야, 근데 영국은 뭐 특별하게 뭐 이제 군대를 파견해 진압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한번 얘를 건져보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영국군이 침입을 했는데 1879년에 이산드라 전투가 있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영국군이 그 당시 이게 습격을 했는데 1700명 이상의 영국군이 전사할 정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 국가를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물리쳤던 그 유일한 에티오피아 다음에 두 번째죠. 이 전투가 아두아 전투하고 이산드라 전투야. 네. 그럼 주루왕국은 어떻게 됐냐? 자, 처음에는 한번 건져봤는데 얘네들이 세게 나왔거든. 패배를 했잖아요. 영국군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감히 이제 흑인 놈들이 건드려? 그래갖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요. 결국에는 이 주루왕국을 멸망을 시켰죠. 네. 이 이산드라 전투는 영국군이 이제 뭐냐면 최신 뭐냐면 소총하고 그 당시 이제 볼트윈 액션이라고 하죠. 네. 한 발만 쏘면서 하는 그 볼트윈 액션 소총하고 샤카 조류는 그냥 총도 없었어요. 이렇게 방패하고 창으로 이제 무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폐하량도 많고 기동력이 되게 뛰어나. 근데 이제 그 볼트 액션 그 소총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발만 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갖고 공격을 해갖고 영국군을 이제 뭐냐면 패배를 시켰죠. 그래서 이 이산드라 전투는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그 아두아 전투하고 그 이산드라 전투 좀 외워두세요.
요즘에 무슨 전투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명칭 쓰는 거, 예, 요거 전투 좀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두 개 전투. 자, 그 외에도 뭐 아프리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뭐 예시해 갖고 요런 내용 있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사모이 투데이 저항했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음, 다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으로 들어가죠. 자, 아시아 태평양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프라시 전투가 한번 나왔죠. 예전에 요번에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기초에 나왔던 이제 소재인데요. 자, 요거 이제 읽어보기 전에 비상교과서하고 미래교과서 내용을 한번 강독하고 나서 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비상 160페이지 펴보세요. 비상교과서 160페이지. 자,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분화를 보죠. 자,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유럽 열강은 아시아와 인도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진출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야. 아시아 지역에. 포르투갈은 이제 거점 지배를 냈다고 했죠.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고 고아나 뭐 물라카나 이런 지역에 거점을 지배하고 포르투갈이나 뭐 초창기 때 이제 그 관심 있는 되게 이제 서양 제국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서양 제국주의 국가가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진출했던 이유가 이 향신료 무역 때문에 향신료 업계에서 이제 했고 그다음 에스파니아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루송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무역이 갈리오 무역이라고 예전에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경 인도에 진출했던 영국은 동인도 해설을 내세워서 인도 무역을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인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있었고, 포르투갈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 있었고, 영국 등등등 이런 국가들이 진출하고 있었고, 이 당시 또 인도가 이제 무굴 제국이었잖아요. 처음에 무굴 제국이 상대가 안 됐죠. 유럽 국가들이. 근데 무굴 제국이 아우랑제부 이후에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열된 틈을 노려서 그다음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에서 진출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에 나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좀 우세하다 얘네들 나가 떨어졌고 그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막판 인도를 둘러서 충돌하게 되죠. 그게 요번에 나오는 프라시 전투죠. 18세기 중엽에 프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게 돼요. 프랑스가 벵골 연합군하고 이제 같이 벵골군을 싸웠는데 그 당시 인도의 지배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 인도 중에 이제 영국이 처음으로 그 뭐냐면 장악했던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벵골 지역이죠. 예, 벵골. 오늘날 방글라데시와 그 방글라데시 그 동쪽에 있는 그 인도 영역을 이제 벵골이라고 하는데 이 벵골의 수도가 칼코타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초창기 지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 벵골이 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노동자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도 전역을 지배할 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 지배를 하게 되죠. 이 지역을 바탕으로. 예. 그래서 이 프랑스 전투를 거쳐서 인도의 지배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랑스 전투에서 이제 영국군을 패한 프랑스는 이제 인도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 베트남 쪽으로 갔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잖아요. 예. 꽝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 지배권을 장악한 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서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17세기 때 동인도 회사를 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죠.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죠. 네, 자와 지역에 진출을 해갖고 거기 중심으로 해갖고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항신용 무역을 독점했다. 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녹음을 해서 막단 이득을 했는데 플랜테이션 녹음은 이제 뭐냐면 이제 사탕수수, 뭐 고무, 커피, 담배 같은 특정한 어떤 작물을 그 유도민들이 이제 자본 투자해서 농장을 만들어갖고 그 원주민들이 노동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막단 이득을 얻었고요. 그건 이제 자바 외에도 슈마트와 보르네오까지 점령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건설하게 되죠. 미국은 에스파냐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예. 그래도 이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 있죠. 이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각각 뭘로 삼았냐?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공사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점령하게 돼요. 프랑스 영역이죠. 그다음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죠. 자, 그리고 필리핀은 여기 이제 스페인은 필리핀을 점령하는데 미서 전쟁 이후에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카톨릭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톨릭이 많지만 그 예전에 이제 그 스페인 들어오기 전에 필리핀에 이슬람 왕국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슬람색도 되게 많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제 뭐 분리운동도 하고 요즘 많이 많죠.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지역 볼게요. 미얀마 지역은 그 꽁바이오 왕조가 있었어요. 요즘에 미얀마에서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재밌었어. 하여튼 한번 찾아서 보세요. 미얀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꽁바이오 왕조가 있었는데 이 꽁바이오 왕조는 그 당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을 패권을 장하고 있던 왕조였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을 좀 잠깐 들었죠. 그래서 영국하고 세 번에 거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영국이 고생고생해서 콤바이 왕조를 멸망을 시켜. 그래서 이 지역 미얀마 지역이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그 타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 타이는 그 당시 이제 자카이 왕조가 있었어요. 방콕을 기반으로 했던 왕조죠. 그래서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 세력하고 이쪽에 영국 세력들과 프랑스역에 중간에 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를 좀 잘해가지고 몇 개 지역을 이제 각각 좀 나눠주고 요 지역을 뭐냐면 타이의 독립을 유지했죠. 예, 자크리 왕조가. 그래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자크리 왕조가 남아 있었어. 여기가 독립국으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동티모르 섬이 있어요. 동티모르 섬이 있는데 이쪽 부근에 동티모르 섬인데 동티모르 섬은 티모르는 서티모르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포르투갈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또 지배를 받다가 어, 그게 90년대 들어서 독립을 했죠. 예. 지금 나라가 거의 개판이지만 하여튼 포르투갈 식민지도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여러 섬을 점령했는데 태평양 여기에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를 자치로 삼고 원래 오스트리아나 이런 지역들은 원래 그 제수들이 와서 건설한 나라요. 여기가 영국에서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 시간 동안 제수 그 범죄가 되게 늘어났는데 그 범죄가 좀 약간 뭐냐면 생계형 범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 영국은 엄격해서 이 사람들 거의 보면 절도 좀 하면 다 처형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많이 죽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감옥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쳐넣어서 이제 관리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그 일종의 그 뭐냐면 제수들의 어떤 그 유배지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거의 20% 정도의 인구가 그 예전에 그 제수들의 그 후손들였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하다가 그 더 이상 안 보내요.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그 금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던져갖고 운송비 감안해갖고 그 많은 제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 3, 40년 동안 좀 보낸 적이 있어. 초창기 때. 자, 일단 있고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샬 제도를 점령했다.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태평양 바로 자기 앞마당에 그걸 이제 독일 식민지가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미국도 강가와의 사실에서 태평양 제도 확대했다. 요거는 이제 통상 근거지로서 이제 확대했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 식민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뭐냐면 땅이 넓죠. 이 나라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네덜란드 식민지배를 묘사한 소설 막스 하벨라는 내용 볼게요. 자, 유럽 열강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원주민 노동력 이용해 특정 성분 특정 작물의 재배를 대량으로 생산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네덜란드 정부는 자와인, 자바라고 하죠. 또 왜 안 돼, 이건 또. 잠깐만요. 자,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한 플랜테이션을 이제 실시했고, 이때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네덜란드 정부는 자바인들 강제로 차, 커피, 사탕수수를 재배하도록 했고, 자, 이들 싸게 사들여 당시 그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이룰 정도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상품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쌀 생산지를 줄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 병들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방을 지내며 이러한 모습을 본 에르다 데크가 막스 하베르라는 소설을 써서 네덜란드 정부의 폭정을 착취해 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여기 뭐 차나 커피, 사탕수수 같은 것들 재배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 플랜테이션 농업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고무농장이 있어요. 자, 이 고무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제2차 산업혁명 결과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했던 거야. 그다음에 또 유럽인들이 없었던 비철금수라든지 석유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많이 많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진출이 처음에는 향신료를 얻기 위한 진출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고무라든지 비철금속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것들 얻기 위해서 또 진출하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행 교과서 비상 교과서인가 이게 미래행 교과서 좀 보죠. 미래행 교과서 161페이지 볼게요. 자, 앞에 했던 것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는 필리핀 점령했고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그 향신료 무역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자와 스마트 부원을 합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건설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카르타 중심 도시가 비타비아라고 있죠? 예, 비타비아. 예. 그래서 이제 비타비아죠. 자카르타 중심 도시가 아니라 비타비아가 이제 자카르타인데, 자, 이 자카르타가 이제 비타비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이제 대규모 농장을 이제 조성하고 고무, 사탕수수, 커피 등을 강제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해서 원주민의 그 착취했고요. 프레시언트에서 영국군을 몰아내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그 확보한 영국은 그 19세기 중엽 인도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었다. 자,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미얀마, 아까 꼼바요 왕조가 있죠. 세 번에 걸쳐 미얀마 전쟁을 하면서 인도에 병합이 됐고요. 나가서 이제 말레이시아 블루네드 부의 북부를 찾아theo 말레이 연방을 수입을 했다. 그래서 말레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예. 그러니까 말레이는 여기고, 그다음 브루네이 섬은 여기죠. 그래서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장악을 했고, 이쪽 남쪽 지역은 네덜란드가 장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네팔과 아프가니스탄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음. 네팔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루카 용병하고 싸우고 나서 구루카 용병이 어떤 뛰어난 점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프랑스는 베트남 종주권을 중장했던 청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의 영향을 확대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영방을 조직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규모 쌀 농사를 지어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분화는 태평양 상주역으로 이루어졌고 영국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를 자치로 만들었고 독일과 독일도 비스마르크 제도와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를 점령했고 하와이 미국은 에스파냐 전쟁을 승리해서 필리핀은 식민지를 얻고 그다음 하와이와 감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서양사 개론을 이제 강독을 할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 60번이요. 자, 일찍이 이제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에스파냐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인도부터 동남아시아 태평양 방면에 진출하게 되었다. 19세기서 그들의 진출 범위가 더욱 확대됐고 식민지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 영국은 7년 전일 때 인도에서 프랑스와 승리하여 이 경험을 심사했다가 프레시전트 말하죠. 1876년 인도 제국을 세우고 빅토리아 여왕이 한국에 건너했다. 이건 이제 인도사 할 때 얘기할 텐데 세포이 난 이유죠.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동인도에다가 이제 처음에 했다가 직접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다시 네팔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화한 동시에 여기 보호국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레이트 게임이 단어로. 잠깐 점령했어. 네, 잠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다시 부닥쳐갖고 다시 물러났죠. 예. 이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그 무덤이라고 할 만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점령했다가 공격했다가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물러나고 그런 경우가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뭐 영국도 그렇고 뒤에 이제 소련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도 여기 일시 점령했더니 물러나고 그러죠. 험준한 지역이고 점령하기 힘든 지역이야. 하여튼 동시에 버마를 점령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반도를 요지를 점령해서 말레이 연방이 되었다. 원래는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의 한 주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6, 70년대 독립을 하죠. 예. 자, 인도에서 밀려난 프랑스는 나폴레옹 상대 때 카톨릭을 교도를 보호하는 구시로 사이공을 점령한 다음에 문화적 제국주의 일환이죠. 예.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세력 확대시켜 프랑스형 인도차이를 만들고 다시 라오스를 거기에 추가했다. 자,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해 포르투갈, 영국을 누르고 자바, 몰라카제도, 수마트라, 브루네이를 장악하고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를 만들고요. 자, 일제기 11일 진출한 러시아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만주와 몽고 방면에 그 세력을 뻗치다가 청해 제지를 받고 알래스카 쿠닌 열도를 차지하였다. 19세기 중엽에는 청과 아이온 조약을 맺고 헤이던강 이북을 차지하고 베이징 조약에서 연해를 얻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그 크림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갖다 파왔죠. 영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그 방향을 이제 남쪽으로 돌려서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스탄 지역을 차지해서 페르시아, 아프리카니스탄, 파밀리 방면에 진출했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슬람 왕국들이 좀 있었어요. 시바 왕국, 세 개, 그 외에도 두 개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장악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중앙아시아 일대, 뭐 스탄 붙은 나라도 있죠. 카자흐,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스탄 그렇게 5개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이때 이게 점령당한 거야. 자, 아프가니스탄과 파미르 방면에 진출을 깨어요. 영국과 대립을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어 남태평양 여러 섬들 또한 구미 열강의 식민지로 변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국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리아에 제수와 이주민을 보내어 19세기 중엽에 자치령을 승격시켰고 뉴질랜드도 영국 연방에 속하게 되었다. 독일은 그 방면에 그 진출이 느렸으나 1980년대 이후 뉴기니 일부, 비스마르크, 마샬, 마리안, 칼로라이 제도를 차지했고 북밖의 섬들도 구미 열강에 의해서 분할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제국주의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북 전쟁 후에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발달 미국은 미드웨이를 차지하고 미드웨이는 뒤에 이제 그 2차 세계 때 미드웨이 해전으로 유명하죠. 하와이 바로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야. 예. 자, 조그만 섬이에요. 1898년에 하와이를 합병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와이 공화국을 만든다는 미국인들이 미국이 이제 병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한 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쿠바 문제로 에스파냐에서 그 쿠바를 보호국하고 푸에르토리코를 획득하고 카리브해 지배를 갖게 되고
필리핀과 감을 얻어서 태평양 국가로 등장했다. 푸에르토리코하고 감은 지금도 미국의 영토예요. 예.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정식주는 아니고 준주죠. 예, 준주. 그 얘네들이 이제 미국 영토 이제 합병해달라고 청원해도 미국에선 재정 문제 때문에 안 들어주죠. 예. 자, 그리하여 유럽 열강국자 드는게 중국부터 진출하게 미국은 문호 개방 정책을 내세웠다. 예. 요 문호 개방 정책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사 할 때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미국은 또한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아까 얘기했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독립시킨 거야.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켰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본 오키나와를 점령을 했고 뭐 이렇게 있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볼게요.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이제 그 관련된 비에름 2세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는 더 이상 팽창 정책을 하지 않아요. 비스마르크. 왜냐하면 이제 국내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스마르크는 이제 그 외교정책 방향,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외교정책 방향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평상 유지 정책. 기존의 국제관계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갖고 평상 유지하는 거야.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프랑스가 독일을 치지 못하도록 아예 국제 고립을 시키는 정책을 했죠. 자, 이런 형상 유지 정책과 국제 고립 정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독일을 좀 보면, 자, 독일이 여기 보면 딱 유럽의 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왕조 전쟁이나 30년 전쟁을 할 때도 상당히 이 중간적 위치 때문에 상당히 양쪽으로 영향을 받았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동부 쪽에는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받고 서부 쪽에서는 서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을 받아. 예. 그러니까 독일은 양쪽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30년 전쟁이나 7년 전쟁 등등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양쪽에 공격을 받으면 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양쪽에 공격을 안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 당시 이제 그 국내 통일하고 나서 어, 만약에 이제 국제 질서가 문란할 경우에는 막 어지러울 경우에는 독일 위기에 처했는 거예요. 왜 독일이 한쪽에 처해진 국가가 아니라 이쪽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동쪽이나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 관계를 유지하고 현상을 계속 유지하지만 뭐냐면 독일 국내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독일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독일이 이제 처해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어.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유지 정책을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이란으로 비스마르크가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삼재 협상을 맺죠. 협약을 맺죠. 네, 삼재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걸 발전시켜 삼재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떨어지고 나서 이탈리아와 접근해서 삼국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 국가를 맺어서 그 당시 프랑스를 고립화시키고 독일이 처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을 좀 극복하려고 했던 거야. 네.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죽고 나서 비에름 2세가 이제 완전 즉위하고 나서 그 비스마르크 정책을 폐기시키죠. 팽창 정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그렇게 협약을 맺게 돼. 그래서 이걸 삼국협상이라고 하죠. 네. 협상국에 갖고 이제 삼국협상을 맺으면서 삼국동맹과 대립을 하게 되죠.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양사 개동 있는 내용 볼게요. 자, 독일 통일을 위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까지 했던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달성한 후에 평화를 원했고
평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내 그 기반을 다지는 거잖아요. 통일된 제국에. 그가 모처럼 이룩한 통일 제국의 안정과 발전에 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국제 질서의 통상 유지와 프랑스의 국제적 고립을 외교 정책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그 체제가 비스마르크 체제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이제 3대 체제, 외교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체제가 예전에 세 명이 있다고 했죠. 어, 하나가 이제 리슈엘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테르니, 세 번째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리슈엘리는 30년 전쟁 이후에 체제를 만들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메테르니는 빈의를 통해서 빈 체제를 만들었고 그 비스마르크는 이런 그 두 가지 원칙에서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어. 자, 유럽의 중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독일이 딱 중간에 있죠. 양쪽으로 공격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독일이 시말리게 되고 결국엔 독일이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 매우 염려한 독일이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몹시 염려한 편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복수를 경계해서 프랑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러한 타고난 외교가였기도 했던 비스마르크는 열강대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동맹이나 협약에 공을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삼재 협약, 그 다음에 삼재 동맹, 삼국 동맹 이런 것들 이제 했죠. 그가 이제 1890년에 시각할 때까지 약 20년간 유럽의 국제 관계는 이런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에 위해서 좌우되었다고 가언이 아니며 따라서 이 시기를 비스마르크 시기라고 하며 그에 의해 성립된 그 체제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볼게요.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삼재 협약을 맺게 되죠. 1873년에. 그래서 삼재협은 세 명의 그 뭐냐면 황제가 모여서 협약 간단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동맹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 러시아 다 그 황제가 있는 국가들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협약 간의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거죠. 혁명에 대한 그 방지, 그걸 통해서 군주 사이의 유대감을 강조한다는 목록으로 모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굴 고집화시키면 프랑스를 고집화시키려고 이걸 맺은 거야. 삼재협약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삼재 동맹을 맺게 돼요. 삼재 동맹. 이걸 좀 다 발전시킨 게 삼재동맹인데 삼재협약은 말 그대로 그냥 모여서 그냥 합의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커피동맹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이나 일본의 어떤 상위이사국을 지지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나 그 에스파냐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나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쓰잘데기 없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정도야. 그냥 삼재동맹은 아예 그냥 합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맹국이 이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우호적인 중립을 유지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이게 1881년이죠. 강도가 세죠. 이거는요. 그래갖고 동맹국이 일국이 제4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나머지 동맹국은 우호적인 중립이니까 우호적인 중립을 유지하지만 군사적인 문제나 그 재정적 문제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걸 전제해 둔 거죠. 자, 그래서 독일, 이것도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이제 맺어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도중에 빠지게 되죠. 러시아가. 자,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 그래서 러시아를 따로 해가지고 그 당시 러시아 또 뭐냐면 그 또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재무장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붙어 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삼재동맹이 깨졌잖아요. 러시아가 떠져 나가니까 이걸 좀 확실히 이제 하기 위해서 독일 삼국동맹을 맺게 돼요. 자, 이게 이제 1882년이죠. 이게 81년이고, 예. 그래서 삼국동맹은 그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처음에 맺었던 거죠. 이국동맹인데 여기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가 앞에서 본 것처럼 튀니지를 점령했잖아요. 그거에 이탈리아가 불만은 뭐냐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원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보다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끊어들여.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삼국 동맹을 결성하죠. 이 삼국 동맹을 이 1차 세기 전까지 국제 그 동맹 하약을 하게 되는데 요 판을 좀 근본적으로 뒤엎은 사람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비스마르크 대신에 비에르 미세예요. 자, 비에르 미세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에 관련된 내용 3제 협약, 3제 동맹, 삼국 동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는 강독 부분 좀 쉬었다 할게요. 자,